수천 마리의 비둘기들. 이들이 공격할 대상은 곡물을 운반하는 트럭. 곡물을 실은 트럭이 나타나면 비둘기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배를 채운다. 수입 곡물이 들어오는 부두는 비둘기들의 최고의 만찬장이다.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비둘기. 비둘기는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높이 날지 않는다. 도시 곳곳에 머물며 문제를 일으켜온 도시 비둘기. 이들은 다시 자연의 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겨울 서울 방인동의 한 연립주택가. 베란다 창에는 엉뚱하게도 그물이 걸려있다. 이 그물은 주민들이 비둘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쳐둔 것. 그러나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를 그물 하나로 막을 수는 없었다. 하루 종일 주택가를 맴도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떼. 비둘기가 앉았던 자리에는 언제나 그 흔적이 남아있다. 더러운 배설물. 그 위에는 알까지 놔두었다. 주민들이 비둘기를 반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다. 여기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서 여기 조리 또 봤어요. 이렇게 지역이 번지는 거야. 여기 엄청나게 지금 건물 바닥은 위에서 떨어진 비둘기 배설물로 범벅이 돼 있다. 보통 우리가 아주 독성이 강한 비둘기 배설물은 가스 배관까지 부식시켜 버린다. 이거 하나 칠해 놓은 건데 이게 부식이 됐을 때 여기서 조그맣게라도 가스가 새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 큰 사고가.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죽하면 그물까지 치자고 그랬어요. 도시 비둘기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다. 소음과 진동이 심한 지하철역에서도 비둘기는 목격된다. 천장 구조물 위가 이들의 보금자리다. 노상 구간인 역사 밖에서는 더 많은 비둘기를 발견할 수 있다. 교각을 중심으로 물이 지어 있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떼.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경고문이 나붙을 정도로 이 지역의 비둘기 문제는 심각하다. 그 이유는 주변 상가에서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에게로 돌아간다. 좀 옛날에는 그 비둘기가 참 그래도 평화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참 이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은 완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다 보니까는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배설물을 그냥 이런 데다가 다 떨어뜨리면은 좀 잘 치워지지도 않고 그렇네요. 귀찮아요. 그 배설물을 흘려놓고 그 사람 지나갈 때 팍 날아가면 머리 위에다가 또 배설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평화의 상징에서 천덕꾸러기로 비둘기의 위상은 추락했다. 비둘기는 도시에서의 적응력이 탁월하다. 그 점은 안양의 비산 고가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육조의 상판과 기둥의 접합 부위. 비둘기는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홈을 그대로 둥지로 이용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도 바람을 막아주는 인공 둥지. 한겨울에도 번식을 하는 비둘기에겐 이만큼 좋은 둥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둘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이곳이 적당한 높이에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 그러니까 천적으로서의 접근을 피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바람 등의 기후의 영향들을 덜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들이. 외부 환경을 잘 이용해 도시 생활에 적응한 비둘기. 이제는 바다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 수백 마리의 비둘기 떼가 광안리 해변을 점령하고 있다. 과거 도심 공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둘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바다까지 진출했다. 이제 비둘기는 아예 해변의 텃새가 돼버렸다. 그런데 한 쌍의 비둘기가 눈길을 끈다.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커플. 짝짓기를 하려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비둘기의 짝짓기. 주로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지만 먹이 조건이 좋을 경우 사계절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비둘기가 짝짓기를 하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절차가 있다. 그들이 이제 그 부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 수컷이 상당히 이제 앙컷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구구 하는 소리 내면서 상당히 많이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앙컷이 그 수컷의 이제 그 모습에 반한다 할까요? 그때 앙컷의 행동은 수컷에게 다가가지고 먹이를 달라고 하는 애정 표현도 하고 또는 그 서로 그 부리를 앙컷의 부리를 수컷에가 갖다 댄다든지 머리를 이제 비비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수컷이 앙컷의 등 위에 올라타서 서로의 그 성기를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살짝 갖다 대고 그 끝나는 그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짝짓기를 끝낸 이들은 이곳 해변 어딘가에 그들만의 둥지를 마련할 것이다. 비둘기의 번식력은 이렇게 따로 계절을 가리지 않을 만큼 왕성하다. 광안리 해변의 한 오피스텔. 제작진은 이곳 3층 창가에서 비둘기의 집단 거주지를 발견했다. 좁고 긴 창틀 안. 이곳이 20여만이나 되는 비둘기들의 보금자리다. 이 안에는 이미 알을 낳기 위한 둥지가 만들어져 있다. 안으로 들어서는 비둘기 한 마리. 그런데 둥지 주위를 서성인다. 둥지의 주인인 수컷 비둘기인 것이다. 녀석은 둥지로 접근해오는 다른 비둘기들을 마구 공격한다. 암컷이 오기 전까지 둥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을 길게 빼고 암컷을 기다리는 수컷. 드디어 암컷이 나타났다. 수컷의 호의를 받으며 둥지로 들어서는 암컷. 암컷은 부리로 둥지를 보수하면서 알을 낳을 준비를 한다. 그동안 수컷의 임무는 둥지 앞에서 보초서기.
다른 비둘기가 암컷을 방해하지 않도록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 체온을 높이는 암컷. 비둘기는 보통 24시간 안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산고 2시간째. 몸을 세워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는 암컷. 드디어 알이 나왔다. 비둘기는 보통 한 번에 2개의 알을 낳지만 추운 겨울이나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 알을 1개만 낳기도 한다. 추운 날씨와 비좁은 둥지,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알 낳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은 도시 비둘기가 번창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용두산 공원. 이곳의 명물은 단연 비둘기다. 10년 전엔 이곳에 비둘기 집이 있을 정도로 비둘기 개체수가 많았다. 지금도 500여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 비둘기가 이곳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겐 비둘기에게 모이를 나눠주는 일이 아주 만족스러운 소일거리다. 좋잖아요. 짐승도 말문한 짐승하고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죠? 난 저 산에 꼬내기도 막 밥 찌꺼리게 나오면 산에 갖다 준다요. 뭐라고 사는 거 꼬내기도 주고 비둘기도 우리 집 앞에 또 밥도 헤쳐주고 살 헤쳐주고 그래요. 울산 태화강변에선 매일 아침 진풍경이 펼쳐진다. 호각을 불어 비둘기를 불러 모으는 곽용 씨. 그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태화강변에 나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 천여 마리의 비둘기들에게 그가 베푸는 성찬은 벌써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제가 이 꽃을 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비둘기 2마리가 내 앞에 1m 전방까지 까닥까닥 걸어왔습니다. 아, 이거 참 뭐 먹이는 없나 하고 이게 한 바퀴 도니까 초코파이 요만한 거 2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싹싹 비벼가지고 던져 그걸 먹고 그 먹은 것이 나하고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오니까 두 쌍 4마리가 왔지요. 3일째는 그 4쌍 8마리가 왔습니다. 곽용 씨가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하나둘 모여든 비둘기들. 최근에는 갈매기까지 불러 모았다. 태화강변은 연일 새들의 군무로 장관을 이룬다. 비둘기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까지. 비둘기는 이렇게 삭막한 도시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최초의 동물의 하나인 비둘기. 로마 시대 때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에 등장할 정도로 비둘기는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었다. 거기다 도시 건축물이 비둘기의 원래 서식지와 흡사해 적응 또한 순탄했다. 수천 년에 걸쳐 인간과 공존해온 비둘기. 그러나 공존의 균형은 서서히 깨져가고 있다. 높이 날아야 할 비둘기는 점차 새의 본성을 잃어갔고 도시 곳곳에서 안주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된 비둘기. 그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도시의 비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그들의 생활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비둘기들이 개체수가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새들하고는 달리 1년에 4번 정도까지도 번식할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이 비둘기한테는 우리 인간이 주는 그 먹이는 개체수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풍족한 먹이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둘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곳이 수입 곡물 창고다. 수입 양곡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수천 마리의 비둘기 떼가 일제히 부두로 집결한다. 배와 곡물 저장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 이곳으로 곡물이 운반되는 것을 아는 비둘기들은 늘 여기에 포진해 있다. 이 비둘기 떼를 쫓기 위해 그동안 부두에서는 안 해본 것이 없다. 자기도 앉아 쉬는 장소로 봐야 되죠. 예. 보시다시피 여기에 건물을 기획 카바우에 건물을 쳐가지고 그 비둘기가 못 앉게끔 건물을 쳤고, 또 변기가 병장에 그 새를 쫓기 위한 공포탄을 쏘는 총을 가와서 쏘아봤죠. 소리를 엄청 크게 내도 원체 공간이 늘다 보니까 별 효과를 못 봤죠. 효과를 보고 지금은 이제 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쫓을 수 없는 비둘기. 강력한 먹이가 이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곡물 창고라는 매력적인 먹이 공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비둘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비둘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비둘기를 사육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서울시청 옥상에 자리한 두 동의 건물. 800마리의 비둘기가 사는 비둘기 집이다. 비둘기들이 아직 낮은데요. 예. 비둘기 사육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다. 비둘기 둥지는 언뜻 닭장처럼 보인다. 대규모 행사 때마다 날려졌던 비둘기들. 그러나 이후 쓸모가 없어지면서 서울시청이 비둘기 집을 지어 관리하게 된 것이다. 둥지 안에는 풍땀한 알이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런데 보통 비둘기가 먹이 활동을 나가 비어 있어야 할 둥지는 한낮인데도 북적거린다. 그 이유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둥지를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 비둘기 집 바로 옆 창고에 층층이 쌓여있는 포대가 전부 비둘기 모이다. 지금 창고 안에 든 게 모두 비둘기 모입니까? 예. 지금 쌓여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게 쌓여있는 양이 이게 한 푸에 50kg니까요. 1000kg? 1000kg. 사육사는 오전과 오후 하루에 2차례씩 비둘기에게 모이를 준다. 메뉴는 옥수수와 보리쌀. 비둘기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음식량은 몸무게 10분의 1인 35g 정도. 하지만 이곳에선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을 먹이고 있다. 한밤중 비둘기 둥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열심히 알을 품는 비둘기. 한쪽에선 짝짓기를 시도하기 위해 수컷 비둘기가 열렬히 구애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한 둥지 안으로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침입자에 의해 밖으로 밀려난 암컷 비둘기. 이것이 바로 둥지 다툼이다. 더 좋은 둥지를 차지하기 위해 침입자는 수컷까지 몰아내려야 한다.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암컷. 열심히 사랑을 나누던 커플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포기한 듯 몸을 돌리는 암컷. 오늘 밤은 팔자에 없는 독수공방 신세다. 일주일 전 다른 비둘기들의 방해 속에서 힘겹게 알을 낳았던 비둘기 커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낮 열심히 알을 품고 있는 수컷 비둘기. 비둘기는 암수가 번갈아 알을 품는데 낮에는 주로 수컷이, 밤과 아침에는 암컷이 알을 품는다. 그런데 알 품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침입자가 등장한 것이다. 침입자는 수컷의 부리를 집중 공격한다. 그러나 수컷도 만만치 않다. 거세게 저항하는 수컷. 발 밑에 있는 알은 위태롭기만 하다. 이번엔 날개 공격까지. 알둥지를 지키려는 수컷과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는 비둘기 간의 팽팽한 접전이다. 결국 수컷이 침입자를 물리쳤다. 이번엔 암컷이 품을 차례. 그 전에 암컷은 물고 온 지푸라기로 둥지를 보수한다. 그리고 알을 품기 시작한다. 전날 수컷에게 쫓겨났던 덩치 큰 비둘기. 화풀이 상대를 제대로 골랐다. 연약한 암컷을 공격하는 것이다. 힘이 없어 둥지 밖으로 밀려난 암컷. 그 순간 암컷은 당당히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당황한 듯 뒷걸음치는 침입자. 알을 지켜내기 위한 어미의 맹목적인 모성애가 발휘된 것이다. 암컷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침입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알 품기 15일째. 부화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둥지에는 알만 덩그러니 있다. 알을 품어야 할 암컷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암컷은 광안리 해변에 있었다.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알 품기. 암컷은 알을 포기한 것이었다. 주인 없는 알 둥지는 이제 침입자들의 세상이다. 암컷은 왜 알을 포기한 것일까?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쌍씩 아니면 좀 몇 쌍씩 근처에서 번식을 합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이제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보금자리로 사는 것들이 많은 속에서 한 쌍이 번식하게 되면은 많은 그 방해 요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비둘기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은 중도에게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비둘기들이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둥지 다툼.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개체수는 1차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오전 8시 비둘기들이 둥지를 나선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도시. 고층 건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먹이를 넣는다. 인간의 생활권과 거의 일치하는 비둘기의 서식 환경. 비둘기에게 도시는 거대한 서식 공간이자 그들만의 놀이터다. 문제는 비둘기의 서식 행태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생활 영역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 안양시 비산고가 아래의 놀이터. 그러나 놀이터엔 비둘기뿐 아이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진짜 이 모래 한번 못 만져요. 막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똥이 반반해요. 이 바닥에. 그럼 애들이나 뭐 오면은 여름에 그냥 어른들 애들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냥 피부병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못 놀게 하니까 이 어린이 놀이터 있으나 말하죠. 이렇게 할 때는 막 날린다고 이게 보면은 막 이게 막 여기가 먼지처럼 비듬이 지나다 똥 그거 첫째지 뭐요. 똥하고 비둘기 뭐 비듬이지 뭐요. 자기들만 피해 안 보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비둘기 배설물. 조치는 건의사항을 여러 번 해도 관할 파출소는 이미 이를 피해 이전했지만 놀이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배설물과 깃털로 뒤덮인 놀이터는 비둘기의 독차지가 된 지 오래다. 비둘기 배설물은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것일까? 크립토코커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건양의대 지희윤 교수팀은 국내에서 최초로 비둘기 배설물의 유해성을 입증해냈다. 저희 몸은 이제 비둘기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크립토코큐스군. 이것은 인체에 침입해 폐질환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립토코쿠스균은 퇴적된 비둘기 배설물을 배지 삼아 증식된다. 30분마다 2배로 늘어나며 배설물이 공기 중에 오래 방치될수록 증식 속도는 더욱 빠르다. 네,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둘기 그 배설물에서 그 뭐 뇌수막염이나 또는 이제 그 폐질환을 일으키는 크립토코커스 진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 또 일부 대구 지역,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서울 지역에서 한 20여 군데 이런 정도의 이제 현재 그 비둘기 배설물에서 이제 크립토코커스를 한번 이제 검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얻은 결과로는 현재 그 채집한 장소에 따라서 한 30% 정도 장소에서는 현재 크립토코커스 균이 검출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2003년 건양의대가 비둘기 배설물을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 지역 3군데에서 크립토코쿠스균이 검출됐으며 대구와 대전에서도 균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상황이 어떨까? 제작진은 서울 외에 부산과 안양을 추가해 비둘기 배설물 분석을 의뢰했다. 실험 대상은 안양 비산고가와 부산 용두산 공원 등 총 10개 지역. 먼저 비둘기 배설물에 멸균 증류수를 넣어 균을 빠져나오게 한 뒤 37도씨 상온에서 배양해 크립토코쿠스균의 존재를 확인한다. 배양 6일 후 크립토코쿠스균의 실체가 드러났다. 작은 갈색 점이
바로 크립토코쿠스균이다. 이번 조사에선 총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에서 최초로 크립토코쿠스균이 검출됐다. 뭐 서울 또 대전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에서 이제 그 부산에서도 그 비둘기 배설물에서 크립토코쿠스균이 검출 확인됐다는 사실은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비둘기 배설물에서 크립토코쿠스균이 지금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확인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비둘기 배설물의 이제 크립토코쿠스에 대한 연구를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충시켜 가지고 전국 규모로 이렇게 점점 뭐 대도시나 이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인간에게 입힐 수 있는 어떤 그 유해성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제 점점 확충시키는 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코쿠스균의 심각성은 이미 해외 학계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스위스 바젤대 연구에 따르면 1941년에서 2003년 사이 비둘기 배설물이 원인이 된 176건의 질병 가운데 크립토코쿠스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립토코쿠스균은 면역력이 약한 알레르기 환자나 노약자뿐 아니라 간혹 면역력이 있는 환자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10만 명당 0.2에서 0.9명꼴로 크립토코쿠스 질환이 나타났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에이즈 환자는 무려 1000배나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 그러나 비둘기 배설물의 유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조류 독감의 매개체가 바로 비둘기 배설물일 수 있다는 외국 학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총 9개 지역에서 비둘기 배설물을 채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먼저 묵윤란에 주사기로 비둘기 배설물을 투입한다. 만약 비둘기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깨끗한 묵윤란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종란 배양 5일 후 묵윤란의 껍질을 깨서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둘기 배설물을 주입했던 종란에서 다시 액을 뽑아냈다. 혈구와 뭉치는 성질이 있는 조류 바이러스. 만약 액이 뭉치면 비둘기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다. 예, 그 비둘기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뉴캐슬병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또는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성 질병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전국 9개 지역에 서식하는 비둘기 시료, 분변 시료에 대해서 이들 질병에 대한 그 검사 결과 이들 병원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병원체는 언제든지 서식 환경이나 또는 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오염될 수도 있는 그런 병원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둘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설물 문제는 왜 생기라는 것일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이면 바닷새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먹이를 던져주고 갈매기를 가까이에서 보려는 것이다. 이 대열에 비둘기도 동참했다. 갈매기도 파도도 겁날 것이 없는 비둘기. 한쪽에선 열심히 모래를 헤집는 녀석이 있다. 뜨거운 모래에 부리를 소독하는 것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둘기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건물 위.
쉽게 배를 채운 비둘기들은 남는 시간을 건물 위에서 대부분 보낸다. 먹이를 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설물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건물 주변의 비좁은 틈들은 그들의 둥지가 된다. 서울시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덕수궁. 이곳 역시 비둘기 배설물 위험 지역이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둘기들 피해가 심각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그물망. 그러나 오늘날까지 비둘기의 출입은 여전하다. 지금 이제 서울시청 옥상 부위에 한 800여 마리의 비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둘기들이 보통 행동 반경들이 2km 이내, 뭐 가깝게는 한 500m 반경 이내인데 여기 가장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부시망 같은 거 설치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고궁 같은 것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일단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비둘기들이 이제 시청에서 이제 자고 거기서 놀다가 이쪽 덕수궁 인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쪽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놀이 공간 가까이에는 꼭 이를 뒷받침해주는 먹이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 비둘기 배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당인동 주택가. 이곳은 과연 어떤 먹이 공간과 연관돼 있을까? 가장 급한 거는 이제 날이 해 비둘기 피해 때문에 반상회를 연 주민들. 서민들은 아무 최근에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집도 생겨났다. 지붕 처마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비둘기를 쫓아내는 일이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 습성이나 이런 게 어때서 어떻게 막으면 되느냐. 망을 쳐놓으니까 망 속으로도 막 들어가요. 참 집요하더라고요, 비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국 주민들은 비둘기 방제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비둘기 배설물로 도배가 된 창가. 비둘기가 주로 휴식을 취하던 자리다. 그곳에 걸린 그물도 걷어냈다.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한 자리에는 방제 도구를 설치했다. 일명 스파이크 니들.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것은 끝이 뾰족해 비둘기가 앉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써 비둘기는 과연 사라지게 될까? 처음에 이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비둘기들이 그 해당 장소가 이게 둥지나 폐를 틀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곳에 다시 침범을 하기 위해서 그 여전히 지속적인 그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 길게는 약 3개월, 4개월까지도 주변에서 머물면서 계속 그 해당 지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방제 후에도 비둘기들은 곧바로 주택가를 떠나지 않았다. 낯선 시설물을 경계하면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둥지에 대한 강한 집착. 그것은 당인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시민공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는 비둘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결국 풍부한 먹이 공간인 한강 시민공원 때문에 인근의 당인동 주택가까지 비둘기가 몰려든 것이다. 비둘기들의 일반적인 활동 영역이 한 500m, 반경 500m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곳 한강 시민공원은 당인동에서 한 500m 이내의 지역으로 그들의 이제 활동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한강 시민공원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이 비둘기들은 이곳을 먹이 공간으로 인식하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이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서식지를 바꿀 이유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먹이 공급이 지속되는 한 그들의 서식지는 당인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한강 시민공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당인동. 낮에 배를 채우고 돌아온 비둘기들은 당인동에서 또다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보다 근본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작진은 스위스 바젤대의 한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다. 1988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도시 비둘기 개체수 조절 프로젝트. 그 결과는 첫째, 먹이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비둘기는 이미 적정 개체수를 넘어섰으며 그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배설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비둘기를 일부러 죽이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젊은 개체들로 빠르게 대체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먹이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봄이 기다려지는 2월 말. 한 달 전 알품기에 실패한 오피스텔 둥지에는 벌써 봄 기운이 찾아들었다. 창틀 안에 비둘기 알 2개. 날이 풀리면서 이곳 비둘기들도 정상적으로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 옆에는 부화에 성공한 새끼 비둘기까지.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돼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어린 비둘기다. 새끼 비둘기는 무얼 먹고 자랄까? 어미 비둘기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둥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어미가 새끼에게 주는 것은 보통 어린 새들이 먹는 애벌레나 곤충이 아니다. 새끼가 받아먹는 것은 바로 어미의 젖, 피존 밀크다. 사람의 모유와 비슷한 피존 밀크. 크롭이라는 먹이 주머니가 비대해지면서 젤 타입의 액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피존 밀크라 한다. 새끼는 빨대를 사용하듯이 부리를 어미의 입 깊숙이 밀어넣어 피존 밀크를 빨아먹는다. 영양이 풍부한 피존 밀크를 먹은 새끼는 단 3일 만에 2배로 자란다. 비둘기의 빠른 성장의 비밀이 바로 피존 밀크인 것이다. 보통 이제 새들은 번식기가 이제 그 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늦은 봄쯤에 곤충을 먹인다든지 다른 것을 물고기를 잡아 먹인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새끼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 그 비둘기만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피존 밀크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데 이것을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은 두유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듯이 이 피존 밀크라는 것을 비둘기가 생산하면서 아주 그 양질의 음식을 새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한이라든지 상당히 그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새끼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가 있죠. 어미가 젖을 먹이고 나면 바통을 이어받는 수컷. 피존 밀크는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서 생산된다. 태어날 때부터 발달된 새끼의 부리. 어미 젖을 쉽게 받아먹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는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번식과 성장이 용이한 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비둘기. 그러나 인간은 지나치게 간섭을 해왔다. 무심코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 이러한 행위는 비둘기에게서 새의 본성을 빼앗고 개체수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스위스 바젤시에서는 인위적인 먹이 공급을 제한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사람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시민 캠페인을 벌였고, 이에 따라 비둘기의 먹이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먹이가 줄어들자 비둘기들의 왕성한 번식력도 차츰 떨어졌다. 결국 2년 만에 목표가 달성됐다. 캠페인 전 2만 마리에 달하던 비둘기가 50개월 만에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먹이를 주는 행위와 비둘기 개체수의 밀접한 역학관계. 제작진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먹이 통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매점의 모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그리고 5일 동안 먹이 통제 실험을 진행했다. 먹이를 주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지했으며, 총 6명의 조사원을 두어 비둘기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했다. 실험 대상 지역은 비둘기가 주로 날아드는 광장 하늘과 먹이 활동을 하는 광장,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이순신 조각상 주변이다. (5일간의) 짧은 먹이 통제 실험.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외로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먹이 통제 전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먹던 비둘기들은 먹이 통제 3일 후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섰다. 근처 잔디밭과 화단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반면 비둘기 배설물이 많았던 휴식 장소에선 비둘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비둘기의 놀라운 행동 변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먼저 먹이 활동 지수. 통제 전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가 많아 게으름을 피웠던 비둘기는 통제 후 훨씬 부지런해져 먹이 활동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식 및 회를 트는 지수. 먹이 활동 시간은 는 데 반해 쉬는 시간이 줄어 휴식 및 회를 트는 지수는 50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최종적으로 유입 개체수는 먹이 통제 2일째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의 양에 따라 비둘기 개체수가 변하는 것은 실험이 아닌 현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성내 지하철역. 비둘기가 드문드문 눈에 띈다. 역 안에서도 한 개의 비둘기 둥지만 발견됐다. 그러나 1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100여 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살고 있었다. 일 년 만에 비둘기가 크게 줄어든 것은 바로 근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 비둘기의 먹이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그 이후에 영내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비둘기 퇴치를 하기 위해서 네트나 여러 가지 그 시설물 설치해서 줄이려고 노력했었지만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없어지다 보니까는 일단 먹이 공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식 공간도 설치물 설치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다음에 먹이 공간들 자체가
먹이 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개체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줄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제공한 먹이 공간이 사라진 성내역. 그곳에는 대여섯 마리의 비둘기만 남아있다. 인간이 주는 먹이.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뭘 주느냐도 문제다.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는 과자 부스러기부터 음식물 찌꺼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울산에서 비둘기 아빠로 불리는 곽용 씨. 그가 매일 아침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는 시장에서 얻어온 튀김 부스러기다. 그는 그저 비둘기를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튀김 부스러기를 선택했다. 요 튀김은 작년부터 줍니다. 실제 뭐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줘보니까 콩보다 이걸 더 잘 먹거든요. 이러한 먹이는 비둘기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작진은 사람들이 비둘기에게 주로 주는 먹이를 종류별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대상 음식물은 스낵류와 곡물, 그리고 튀김류와 음식물 찌꺼기로 총 4가지다. 먼저 대상 음식물에 기름을 녹여내는 액테르를 부어서 순수 지방을 추출했다. 비둘기의 본래 먹이인 곡물에 비해 스낵과 튀김류에는 얼마나 많은 지방이 함유돼 있을까? 검사 결과 보리쌀의 순 지방 함유량은 1.2%. 그에 비해 스낵류에는 29.8%, 튀김류는 28.7%로 곡물류에 비해 지방이 거의 30배나 많았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에선 바닷물보다 높은 염분이 검출됐다. 이런 식이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사람에 있어서도 우선은 비만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또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조류나 기타 비둘기 등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미 실험용 질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진정 필요한 먹이는 비둘기 스스로가 찾아낸 먹이다. 결코 인간이 건네준 먹이가 아니다. 중랑천에 사는 비둘기들. 강 근처 풀밭에서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이들이 먹는 것은 작은 풀씨와 풀뿌리.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건강한 식단이다.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 중에서 이렇게 중랑천처럼 많은 그 둔치에 작은 풀씨들이 많은 곳에 사는 새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겨울 동안에 양질의 음식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사는 것들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그 공원에서 사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주는 그런 먹이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도시 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중랑천 비둘기는 종종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연의 새로 살아가는 도시 비둘기다. 완연한 봄. 새들은 해변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비둘기 가족의 해변 나들이도 잦아졌다. 얼마 전 새끼 비둘기가 태어난 오피스텔 둥지. 새끼 비둘기는 그동안 얼마나 자랐을까? 며칠 사이 새끼 비둘기의 몸집이 부쩍 커졌다. 생후 7일째 둘은 꼭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3주 후면 여린 날개에 깃털이 자라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뜬 새끼 비둘기. 새끼 비둘기는 앞으로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꿈꾼다. 하늘 높이 나는 새, 도시 비둘기의 비상을.